뉴스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어. 그리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그날 바로 받았어. 근데 가끔씩은 그 몇 시간의 텀을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이미 대출을 다 실행해 보려고 알아봤던 거야.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놈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사. 지금 겨울이긴 한데 이제 또 봄이 다가오면 이사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또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제가 전세 사기 강사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전세금을 못 받아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대학생 시절 보냈잖아요. 두 분 다 자취하셨었나요? 저도 자취했고 변호사님 자취하고 고시원에서도 살았고 저는 하숙집에서도 살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강 변호사님은 집이 잠실이었는데도 왜 자취를 하신 거예요? 집이 잠실이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끼려고 저는 그래서 잠실에서 신촌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아껴가지고 공부하려고. 저는 지방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응답하라 1994 있잖아요. 거기 신촌 하숙 하잖아요. 거기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게 약간 혜태였죠. 전라도에서 온 약간 혜태여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그때는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썼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완벽하게 청담어죠. 그때 당시에는 다들 월세방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쵸. 두 분도 그때 계약서 쓰고 막 들어갔어요? 계약서를 썼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러다가 언제 전셋집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두 분은? 기억이 저 가물가물하네요. 설거지 합격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전셋집에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월세만 살다가 이제 늘 자가가 있으셔가지고. 예. 전세를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전 지금 아직도 전세거든요. 지금 1월이잖아요. 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취 준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계약서는 봐도 너무 헷갈리죠. 그쵸, 헷갈리죠. 예.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다 일반적인 내용, 목적물의 위치, 뭐 보증금이 얼마, 계약금이 얼마, 중도금, 잔금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이걸 통해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옛날 건물이나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는 한 3줄, 4줄짜리 계약서도 있거든요.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그래도 이제 계약기간, 인도일자 이런 부분이 다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보증금이 얼마고 차임이 얼마고 납부일자가 언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특약사항도 중요하겠죠. 임대인이랑 임차인 간의 추가 합의사항 같은 거를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저희는 맨날 매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어떤 걸 주의할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곳을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날리거나 아마 사고들 중에서 한 70%, 80%는 보증금을 날리시는 케이스가 그게 70%, 80%고 또 나머지 20%는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딱 들어왔는데 내 방에서 뭔가 이제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물이 샌다거나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요. 임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모든 거는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임대인들 같은 경우 임차인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하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것도 보증금에서 까고 저것도 까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보증금 이것저것 다 까버리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 그냥 빼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주는 것만 믿지 말고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뗄 수 있어요. 700원인가만 내면 다 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갑구란과 을구란이 있는데 거기 근저당권, 쉽게 말해서 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야. 사회 초년생한테 5천만 원 다 날려먹으면 내 인생 망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날리지 않으려면 이 목적물의 금액과 보증금의 막 근저당권이 막 꽉 차게 설정돼 있다 하면은 내 돈 떼어먹을 수 있는 집에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집은 웬만하면 들어가시지 말라. 그래서 700원 내고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꼭 떼보십시오. 공인중개사가 주는 것들도 가끔씩은 일부러 옛날 거 떼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라는 게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누가 건물을 샀다? 지금 누가 소유자다 나온 게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거든요.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구는 뭐냐면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팔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갑구는 알 수가 있고요. 을구는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빌렸는지 얼마나 이게 안전한 건물인지 나 말고 이 사람이 채권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을구거든요. 만약에 을구에서 막 겁나 더럽게 뭐가 많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복잡한 건물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스크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걸러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방금 계약 시의 주의사항을 좀 살펴봤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특약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특약사항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수리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고장이 났을 때 누가 수리를 해주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설정을 좀 하면 좋은지. 정말 사소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을 한다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이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나중에 말하기 더 어려워요. 이걸 얘기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한다 그러면 일단 계약하지 마세요.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구가 있으면 그래도 소송할 때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두루뭉실하게 특약사항에 뭐라도 넣어놓으면 나중에 소송을 갈 때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꼭 넣어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반려동물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도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아요. 그거를 만약에 거부하는 그 임대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려동물이 막 벽지 찢어버리고 막 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계약할 때 넣어두시는 게 좋죠. 그러면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약은 말 그대로 본계약이 잘 써지면 사실 특약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계약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특약을 꼭 넣으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은 뭐 확정일자라든지 아니면은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권 등기를 꼭 해주는 걸 협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결국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특약을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기서 거주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누가 수선을 해줄 것인지 어떤 경우에 수선해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쓰는 게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단은 계약 체결했다. 계약 체결이 끝나면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하는 거는 그냥 번호표 뽑아서 왜 왔어요? 그러면 아 이번에 전입신고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하실 거죠? 바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뉴스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어. 그리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그날 바로 받았어. 근데 가끔씩은 그 몇 시간의 텀을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이미 대출을 다 실행해보려고 알아봤던 거야. 그래서 그날 전입신고 하기 직전에 대출을 실행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면 은행이 더 우선권이 간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에 우선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이에 임대인 너가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은 배액을 배상한다라든지 그런 위약금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두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게 개놈인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가장 또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 게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네. 가끔 부동산 보면 월세 장소 볼 때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먼저 넣어라. 이것도 계약금의 일부인지 그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전에 없어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없고 계약금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렇게 봐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반환을 임의로 못 받습니다. 계약금을 그래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법전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간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지불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계약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이 반환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법원을 판단을 하냐면 가계약금은 없는데 이거는 사실상 계약금이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봐서 그거는 반환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그냥 전화만 해서 그냥 가계약금 걸어두세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 맞아요. 보완 설명을 드리면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식 계약서는 안 쓰는 거잖아요.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얘기는 정식 계약서는 안 썼는데 문자 메시지로 뭐 임대차 보증금 얼마, 뭐 차임 얼마 이렇게 하겠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또 계약이 의사 합치가 됐다라고 봐서 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 또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럼 결국 이제 계약하면 중개보수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개보수는 얼마나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이게 0.06, 0.07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최고 한도로 이렇게 그냥 계약서 쓱 드림이거든요. 그 이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맥시멈을 줄 필요는 없어요. 협의가 가능한 영이고 만약에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협상하거든요. 좀 깎아주라고 하면 깎아줘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좀 얘기를 잘 해가지고 중개사님이 드림인 그 중개 수수료는 맥시멈이다. 그리고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고 중개사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 그리고 다 영수증 발행을 해주세요. 현금 영수증이든 뭐든 세금 계산서든 다 발행해 주시게끔 법적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 수수료 요율은 최대한 낮춰서, 물론 중개사님들이 보시면 싫어하시겠지만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낮춰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사.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집주인한테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정확하게 보내두세요. 내용증명을 사실 저희 같으면 보낼 것 같은데 내용증명 보내시는 게 어려우면 임대인입니다. 그 당사자한테 보내셔야 돼요. 문자 메시지로 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제 계약기간 종료하고 퇴거하겠습니다 라는 것만 보내놓으시면 그게 다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들어온 사람한테 계약 갱신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있죠.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으면은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집주인이 내가 그 집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다른 임차인한테 임대차를 더 비싸게 주겠다라는 거로는 거절을 못해요. 한 번은 연장을 해줘야 돼요. 2년 동안은.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렇게 나갔다가 새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여놓은 거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잖아요. 그거 알게 되면 그때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도 다 받으실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결과까지 원상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 집주인의 그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법이 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또는 임대차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꿀팁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 소중한 전세금을 잘 지키시는 방법을 저희 영상에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대로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